예,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생방송 인사드립니다. 오늘로 네 번째로 만나 뵙습니다. 저는 서울으뜸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수진입니다.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 그리고 서울으뜸 정신과의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5, 6, 7월 저희의 방송 주제는 강박증과 ADHD였습니다. 5월에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정신과에서 강박증, ADHD 그리고 틱장애 이 세 가지의 질환은 마치 내과에서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그렇듯이 종종 함께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틱장애에 대한 시간입니다. 틱장애, 그만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예, 먼저 지난 3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짧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은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내가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질환이었습니다. 종종 이러한 강박사고, 침투적인 사고에 의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강박 행동이라고 불리는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동반되고는 하고요. 잔인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홀수번 발을 굴러야 했던 사람, 그리고 집이 불에 타지 않을까 불안감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십 번씩 가스 밸브를 확인해야 했던 사람의 증례가 있었습니다. 강박증의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로는 고용량의 세로토닌계 항우울제 약물입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증상이 다소 완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강박 증상, 특히 강박 행동에 저항하는 훈련을 합니다. 강박증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은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상에 저항하는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ADHD입니다. 한 가지에 꾸준히 집중하는 걸 어려워하고 또 주의 전환이 빠르고 가만히 잘 앉아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꼼지락거리거나 산만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ADHD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잡스러운 불안이나 걱정, 잡생각들이 끊임없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불안장애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ADHD는 우리의 앞쪽 뇌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신호와 이 주위 소음들 간의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ADHD의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의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요. 부족한 물질을 보충해주는 약을 통해서 집중력을 끈끈하게 만들고 또 한 자리에 가만히 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도파민 성분에 영향을 주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물과 주로 노르에피네프린 성분에 영향을 주는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삼각형의 마지막 꼭지점을 차지하는 틱장애를 다뤄볼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의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틱 증상이 있는 아이 또는 어른을 보실 때 틱 좀 그만해 라는 말을 그만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 틱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는 이 질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벌써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질문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질문 많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람준님이 어렸을 때 틱이 많이 심했었는데 나중에 애 낳으면 유전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분은 김fun영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반드시 유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틱장애도 다른 질환이랑 마찬가지로 유전 환경의 영향들이 모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틱이 많이 심했다고 하신 걸 보면 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틱들이 있었거나 하셨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뚜렛 장애 또는 지속성 틱 장애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이 질환들은 이제 다른 일반 인구에서보다 직계 가족에서의 유병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연구에 따라서는 10배 이상 된다고 보고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유전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서보다 조금 더 틱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질문이 나오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유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틱장에 대해서 연구들을 공부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던 사실인데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그 흑인 인구 집단에서는 틱장애가 굉장히 적고 또 심지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권이나 아니면은 인종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틱장애의 어느 정도 그 유전성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건 저만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엘라님, 틱장애 걸리면 공부도 못하나요? 네, 이 질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아정신과에 내원하시는 그 하나의 부모님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특정한 질환이 공부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혹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틱장애 자체가 학업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공부를 못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는 여기에 동반되어 있는 ADHD 같은 질환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놀림을 받는다던가 틱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렵다던가 해서 간접적으로 공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틱장애 자체가 공부를 막는다거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의사로서의 설명보다 때로는 그 살아있는 발레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저는 이제 직내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항상 공부를 잘했었고, 그리고 틱 장애가 있던 시절에도 네, 여전히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직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직내는 초등학교 시절의 저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모난 분위기의 집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었는데요. 소아 비만이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ADHD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활발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의력이 산만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는 골칫거리이기도 했었습니다. 틱 증상이 처음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증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증상은 지금 제 얼굴을 잠깐 봐주시면 눈을 이렇게 깜빡이는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서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은 다시 눈을 봐주시면은 이렇게 눈을 치켜뜨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악화되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눈을 깜빡이는 것과는 달리 치켜뜨는 것은 안구 자체의 통증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상이 바뀐 뒤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더 잘 띄게 되어서 심리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나빠지는지는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경시대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평가를 본다거나 할 때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졌었거든요. 증상은 한 2년에서 2년 반, 3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생길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인가는 사라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불안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때는 예전에 그 틱증상을 할 때의 느낌들, 묘하게 불안하고 찝찝한 그런 느낌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불안감을 쉽게 예전보다는 다스릴 수 있게 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러한 충동이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일전에 강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 강박 사고 때문에 대학 때 공부를 아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징상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요. 근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너는 눈을 왜 그래? 라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묻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악의적으로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고맙게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어머니께 혼이 났지요. 그때는 소아정신과, ADHD, 틱장애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어머니께서 약올라 하셨던 것은 제가 혼이 나면 틱증상을 멈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안 할 수 있는데 자꾸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분명히 내가 하는 행동이 맞고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도 맞는데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만 한다는 이 묘하고 역설적인 상황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또 답답했습니다. 기억을 좀 더 더듬어 보면 학교에서는 비슷한 증상이 있는 친구를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쟤도 그렇구나 하고 위안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인가는 앞에 불러내셔서 얘처럼 재성이처럼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셨었거든요. 이게 질환이고 또 증상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특히 틱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증상이고 질환이고 아이 혹은 환자를 놀리거나 나무라거나 아니면 망신을 주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요. 네, 그래서 틱장애가 어떤 질환인가에 대해서는 김수진 원장에게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들으셨던 내용과 같이 눈을 세게 깜빡이거나 또는 위로 치켜 뜨거나 또 소리를 내는 것들도 전형적인 틱 증상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동작을 하거나 소리를 내기 전에는 뭔가 어딘가 묘하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걸 전조감각 충동, 전조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가 금질거리는 것 같은 느낌, 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막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지고 초조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질거리는 때에 틱 증상을 하면 잠깐 이 불편감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조감각 충동이 올라오게 되면 또 틱을 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근질거리는 긴장감으로 나타나는 이 전조감각 충동이라는 것과 여기에 뒤따르는 틱이 일종의 한 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틱은 특정한 한 동작만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발생 원리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들이 모두 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의 증례에서 보셨듯이 이 틱은 수시로 바뀌고 또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보통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곳은 얼굴이 제일 많은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로는 눈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 때로는 이 증상이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몸통 또는 팔다리로 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를 꿀렁거린다거나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다리를 튕긴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틱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틱 증상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틱은 크게 나눠봤을 때 운동틱과 음성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건 운동틱에 해당하겠죠. 하고 헛기침 소리를 계속 내거나 또는 이렇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계속 내는 것들은 음성틱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 운동틱과 음성틱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김재성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구멍을 이렇게 조이면서 목에 어떤 그 근육을 이 안쪽의 근육에 진동을 시키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틱들도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틱의 경우에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소리이지만 사실은 이 운동과 음성이 결합되어 있는 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틱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운동 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네, 틱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시기는 만 5세, 6세, 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나 또 입학할 무렵의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틱이 점점 심해져서 가장 최고조에 이르고 가장 잦아지는 시기는 만 10세에서 12세,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의 시기이고 이때가 김재성 원장이 기억하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틱은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한 5명에서 10명 중에 1명은 일시적으로 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고요. 이 틱 증상이 1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잠정적 틱장애 또는 일과성 틱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1년을 넘어가게 되면 지속성, 만성 틱장애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역시도 자연 소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김재성 원장의 경우에는 운동틱과 음성틱을 모두 경험을 했었고 또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뚜렛장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 없이 증상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틱장애에서 특히 좀 다른 질환에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특정한 치료 이외에도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이들이 이 환자를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인 또는 발생 과정에서 생긴 유전적인 변이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 뇌 속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틱장애에서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치료에 있어서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셔서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JHK님,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나요?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적으로는 약을 복용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가면서 서서히 감량해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으로 증상을 누른다는 게 그 용수철을 이렇게 무거운 걸로 눌러놓는 거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갑자기 끊어지게 되면
이 용수철이 팍 하고 튀어오르듯이 증상도 갑자기 이 반동처럼 확 심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서히 천천히 감량을 하도록 하는데요. 근데 이 틱장애 약물 치료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틱 증상 자체가 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갑자기 심해지기도 했다가 또 별다른 일이 없이도 갑자기 좋아지고 없어지기도 했다가 하는 이 악화와 완화의 기복이 계속 발생하는 게 틱장애의 특성입니다. 아마 경험하시는 분은 이제 어떤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복이 있는 이제 장애이기 때문에 이 틱장애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용량 조절 또는 뭐 복용 기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SUG1홍님께서 그 질문을 여러 가지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뒤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아마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네. 킴스님이 주신 질문에서 비염이 심해졌는데 평소보다 심하게 코를 자꾸 찡그립니다. 이것도 틱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증상이 종종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생기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신체 부위에 틱 증상이 같이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알러지 비염이 심해지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아이가 코를 훌쩍이거나 코를 찡그리는 틱이 같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결막염에 걸리면 눈병에 걸리면 눈을 깜빡이는 그런 틱들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이 증상이 이 신체 증상인지 또는 틱 증상인지를 뭐 그때그때 구분하는 거는 사실 명확하게 감별하기는 어렵고 뭐 큰 의미도 없어요. 근데 다만 이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알러지 비염 또는 결막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증상이 호전되면 틱 증상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 그 기저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수정테이프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불안이 너무 심한데요. 이런 경우에 병원을 가면 도움이 좀 될까요? 심리 상담을 받는 것과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지 고민이 큽니다.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비유를 하나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서 담당하는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나누면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를 들려드리자면 우리가 그 정신과 치료 및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고 바다가 거칠고 날씨가 안 좋으면 배 위에서 레고를 조립할 수가 없겠죠. 약물 치료가 담당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과제를 달성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을 안정화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반대로 배 위에서 이 레고를 조립하는 방법,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랄지 아니면 연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치료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불안이 어떤 점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제 주신 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요. 만약에 불안 장애라던가 아니면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바다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단계나 과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고 계신 것이라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되겠고요. 정신과 의사 전문의를 찾으셔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경과 관찰입니다. 그런데 이 경과 관찰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지켜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환자 혹은 환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감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 혹은 부모님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특징상이 있는 환자, 환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특징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경과 관찰을 하기가 어려울 때 좀 더 빠르게 증상 조절을 해 주어야 할 때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의 경우에는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어른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으로 자꾸 눈치 보이고 신경이 쓰일 때 같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면서 기다리기에는 받아야 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호발 연령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시기에 이 친구들이 적절하게 알고 대처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은 또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에서처럼 근육통, 안구통 이렇게 신체 통증이 느껴질 때에도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자연 소실되기를 기다리는 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다리나 엉덩이를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다면 이 역시도 빠른 개입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환자의 기능 그리고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물 치료의 필요성과 타이밍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습관 역전 훈련 혹은 습관 뒤집기 훈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훈련 방식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혹은 성인기에는 약물 치료보다 우선해서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을 들으셨던 그 묘하게 찝찝한 느낌, 그 전조감각 충동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그보다 어린 나이에는 시행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틱증상의 핵심은 어떤 조그마한 근육의 긴장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이 전조감각 충동이 해소되고 개운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목 안쪽 근육을 조이고 소리를 내는 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환자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목 안쪽 근육을 조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묘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해당 부위에 자극을 주는 방식은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내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 근육을 딱 조이고 하고 꿀꺽하고 침을 삼켜도 그 부위에는 자극이 갑니다.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7, 80% 정도는 만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틱 증상 대신에 침을 삼키는 행동으로 옮겨가 보는 거예요. 환자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훈련의 치료의 목표는 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집어넣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틱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예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고 소리를 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눈치를 채지만 침을 삼키는 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가 있으니까요. 의사가 이 치료적인 현장에서 하게 될 일은 그래서 이 환자의 틱 증상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그 근육이 무엇인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증상, 또 다른 행동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틱 증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상의 핵심은 치료의 핵심은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이 틱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등장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가급적 아이의 틱 증상 자체에 너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물론 아이가 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완전히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 틱을 의도치 않게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반응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띄는 심한 틱을 아이가 했을 때 부모가 과하게 위로를 해준다거나 또는 멈추라고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 형제 자매나 친구들이 놀리거나 웃는 반응들 또는 학교나 학원에서 틱 증상이 심하니까 잠깐 교실 밖으로 나가 있어라 라고 지시를 받는 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반응들이 때로는 틱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반응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나 가족 또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평상시에는 틱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게 대처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리신 것 같은 그 습관 역전 훈련, 이런 이제 치료 연습들을 아이가 시도할 때에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지지를 해주면서 관찰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할까요? 치료를 받으러 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일단 이 틱 증상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틱 때문에 근육통이나 그런 통증 또는 심한 경우엔 골절 같은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뒤따르지는 않는지, 또 친구 관계에서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이 틱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지는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동치료 또는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일상생활 중에는 틱 증상을 악화시키는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통 감정적인 흥분 상태, 분노, 불안 이런 내적인 요인들, 그리고 수업 시간 같은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을 마주하는 것, 또 게임을 하는 것, TV나 영상 시청하는 것, 이런 이제 외적인 상황 요인들이 종종 틱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나 긴장이 대체로 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거나 100% 방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틱 장애가 있는 환자 혹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들 또 부모님들이 이것이 가정 환경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서로 탓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걱정들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혹은 좋지 않은 가정 내 분위기, 가족 구성원 간에 보이고 싶지 않은 미숙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하고 나아가면서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정을 만들려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시도들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 전체의 정서적인 발달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주신 질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채팅방스. 이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다음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질문 1번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원장이 서울대학교병원 재직 중일 때에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던 연구가 최근에 출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다른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는데 이제 정작 본인이 본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제가 드리는데요. 네, 성인기에 틱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늘고 있다고 하던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제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3년에서 2020년까지 국내에서 새롭게 틱장애가 진단받은 그런 건수, 틱장애 발생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소아청소년에서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도 계속 관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 30대 성인에서 이 마지막 5년 동안에 틱장애 발생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 틱장애로 새롭게 진단받은 성인들의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분명히 최근에 성인분들 중에서 틱장애로 진단받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틱이 신경 발달 질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약물이나 외상이나 염증, 뇌염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성인기에 완전히 새롭게 처음으로 틱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에요. 근데 아마도 아동기에 틱 증상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어떤 영향에서건 성인기에 다시 재발을 한 경우들 또는 틱 증상이 있었지만 스스로가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최근처럼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한 인지도들이 높아지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된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길어지지 않게 여기서 짧게 연구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SUG1 홍님께서 질문 올려주신 부분, 네, 보겠습니다. 발병 1년 미만인데 뚜렛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래 그르릉 소리가 제일 심한데 어떻게 해야 6세 여자아이가 좋아질까요?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6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추가로 부작용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질문을 조금 나누어서 제가 앞부분 답변을 드리고 뒷부분은 이제 김두진 원장이 주로 설명을 드렸던 파트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뚜렛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부분인데요. 틱장애와 뚜렛장애는 별개의, 그러니까 증상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다소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는 틱장애가 심해져서 뚜렛장애가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틱장애로 인한 어떤 기능의 손상 혹은 아니면은 친구들로부터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물 치료 개입을 시작하시는 것은 당연히 옳은데요. 이것이 뚜렛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틱장애가 오래된다고 혹은 길어진다고 해서 뚜렛 증후군이 뚜렛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래 거르릉 소리 틱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틱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 경과를 보면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게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찰을 하시면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이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가래 소리가 난다는 건 어쨌든 이 가래가 있다는 거는 뭔가 이 인후염이 있거나 목감기 또는 이런 어떤 기저 질환이 조금 또 증상 조절이 필요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이나 축농증 있는 친구들이 이런 게 나아지면 코 훌쩍이거나 코 찡그리는 틱이 좀 나아질 수 있듯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기저 질환들을 조금 더 치료해서 실제로 좀 가래가 줄고 기침이 줄 수 있게 도와준다면 해당하는 틱도 또 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다음으로는 공부 스트레스를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뭐 학생들, 아이들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나 긴장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틱을 좀 일시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런 생활 사건들에 영향을 좀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틱이 뭐 좋아질 수 있게 또는 없어질 수 있게 하려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이에게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부딪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견뎌나가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한 스트레스, 좀 지나친 스트레스가 있다면 물론 조금 줄여주실 필요가 있지만 예를 들면 학원을 갑자기 확 늘렸더니 너무 심해졌다 한다면 뭐 조금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 동안에 좀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걸 완전히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환경 변화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이 양약,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연령대에도 이 틱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저희가 자주 또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사실 부작용 호소하시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소량만으로도 증상이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우려 없이 효과를 충분히 취하실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을 결정을 할 때에는 아이의 성별, 연령, 또 체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이제 틱 증상의 중증도, 강도에 따라서 또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담을 한 후에 또 치료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빅토리아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갓 만 10세 된 여아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을 살짝 올리는 틱이 생겼는데 힘들어서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지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아마 그 댓글을 이제 그 오늘 시간이 종료되어 가는 무렵에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앞에 영상을 조금 보신다면은 어떻게 이제 치료가 가능한지 어떤 경과를 밟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틱 증상, 틱 장애를 담당하는 과,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이고 세부 전공으로는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선생님들 혹은 진료과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프랑스와 조스카님은 그 이전에 오시던 흑황구님이신가요? 네, 말씀하시는 그 어떤 문장 내용들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흑황구님 맞으시다면은 네,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네, 새로 질문 올려주신 알킴님, 공부할 때 심하게 긁는 소리를 내는 6세 여자아이. 예,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증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심하고 아이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지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많은 경우들은 경과 관찰을 하면서 보시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 긁는 소리를 내는 틱이 굉장히 흔한 음성 틱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봐주실 부분들은 이 음성 틱, 소리 틱 외에 운동 틱이 좀 같이 있지는 않은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지 이런 틱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때그때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어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관찰하셨을 때 아이가 이 틱 때문에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거나 스스로가 이걸 되게 신경 쓰고 막 이것 때문에 어디 나갈 때 막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조금 더 치료를 요하는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들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야식맨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이 전염되기도 하나요? 첫째 조카 틱을 둘째가 따라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틱이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균에 감염되는 것이, 주산기에 감염되는 것이 틱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주신 맥락을 생각했을 때는 전염성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행동 모방일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째 조카와 둘째 조카가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둘 모두 비슷한 시기에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답해주시겠어요? 네. 음성틱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지 유치원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유치원에서 다른 분들, 가족 이외에도 주위 사람들이 또 관찰을 할 정도로 틱이 조금 이제 관찰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이제 그 보호자분도 그렇고 또 유치원 선생님께도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일 때에 뭐 멈추라거나 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본다거나 이 틱 증상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물론 쉽지 않지만 최대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무관심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틱이 굉장히 강해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틱이 있을 때에는 잠깐 아이가 조금 편안한 공간에서 좀 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그 정도로 강하지 않다면 하고 있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아이도 따로 뭐 분리가 되지 않고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이 틱에 무관심하게 대처해서 이 틱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나이대에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에게는 아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더 심해지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면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시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부모님이 한번 경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4개월간에 걸친 강박증, ADHD 그리고 틱장애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틱장애는 굉장히 소아정신과적인 질환인데요. 소아정신과 분과 전문의로서 평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방송에 참여한다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마약 중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약 중독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